안녕하세요. 저는 최남경 전문 간호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지금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삼성 메디칼 센터고요. 삼성 메디칼 센터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엘바드라고 하는 걸 처음 접하고 지금까지 총 41케이스를 지금 수술하고 최근까지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뭐 그분들이 다 살아계신 건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저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금 저도 지나고 있어서 저 인생뿐만 아니라 이 환자분들의 인생하고 같이 거의 동고동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팀의 일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혼자 절대 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이 과정에 절대 뭐 제가 석세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항상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제목이 석세스풀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저는 석세스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석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실제로 저희 교수님들도 아마 제가 교수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직속 상관이신 저희 팀장님조차도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해야 하는 것이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리얼 월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엘바드 환자라고 하면 저의 포커스는 그렇습니다. 엘바드가 환자 몸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환자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곳이 제가 일을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병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환자를 불러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이 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잘 살고 제일 저희 환자분들한테 감사한 말씀을 들었을 때가 수술 전에 숨찼던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수술을 하고 단 무겁게 기계를 들고 다니는 단점은 있지만 숨차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 특히 BTT여서 실제로 이식이라고 하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분들은 좀 더 희망이 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식도 못 해본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기계밖에 유일하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정말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고가의 비용 때문에 수술을 못했던 환자분들이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비용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지금 부담이 줄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 혜택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뭐 다 내 맘처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정말 잘 셀렉션해서 잘 유지하게 하는 게 나의 임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사실 빼고 싶은 거는 이 클리닉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자가 있는 곳은 꼭 병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사실은 병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대상자는 클리닉이 아닙니다. 많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바드가 시작되고 나서 바드 코디네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뭐 저희 간호사들 스스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많이 업무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업무를 개선시키려고 하는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부터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뽑아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과 함께 많은 자료들을 좀 최근에 찾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부터 많은 바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업무가 실제로 이제 수술 전 단계부터 시작하고 수술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이후에 수술 이후에 이 기계를 갖고 사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 실제로 그러면 그 속속들이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당연히 포스트오피 케어에 실제로 많이 할애를 하고 있고 또한 이 환자들이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클리닉 또는 콜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할애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봤더니 저희 병원에서 제가 실제로 업무를 분석했을 때 실제로 포스트오피 케어에 환자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이후에 외래 또는 교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들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드 코디네이터는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전 단계부터 수술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몸에서 기계가 제거되는 순간 또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병원 안에 있던 병원 밖에 있던, 저는 어디에서든 이 사람이 이 기계를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활동의 목적이고, 그거는 환자가 됐든 의료진이 됐든 전문 의료인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당연히 조기 발견과 적시 중재를 통해서 치명적인 사건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봅니다. 이걸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의료인들은 대부분 크게 모탈리티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당연히 모탈리티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갖고 있는 삶의 긴 삶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정말 사망을 하는 그 순간에도 가치 있게 사망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보듬어야 되고, 그 부분을 제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스텝너스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 좀 괄호를 쳐놨고요. 외래 또는 그 이외의 모든 환자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사실 굉장히 스탠다드합니다. 이 부분 중에서 하나도 모르는 말 있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세요. 실제로 이제 저희는 환자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최준호 교수님 외래 환자 중에 수요일 오후에 하트페일리어 클리닉을 하시는데 그 중에 바드 환자가 5명, 전우석 교수님 환자가 1명 있어서 총 어제만 6명의 외래 환자를 보고 있었던 날인데요. 이제 한번 퇴원을 시키고 환자분들이 이제 롱텀으로 서바이벌 하면서 점점 외래로 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 환자의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를 한꺼번에 스크리닝하고 빨리 평가해서 중재가 필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중재를 하고 집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입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외래진료 보러 오셨으니까 집에 갈 차표도 끊어 놓으셨을 거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 병원에 오래 잡아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래 추적 관찰 하기 전에, 진료 전에, 교수님 뵙기 전에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체크업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집에서 관리하시고 약 드시면서 유지하시는 동안에 제가 중요하게 포커싱해서 봐야 될 건 당연히 엘바드가 시스테믹하게 문제는 없는지를 봐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실제로 뭐 파라미터부터 시작해서 혈압, 체중, 그 다음에 집에서 실제로 데일리를 일기를 쓰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작성이 되었는지, 셀프 케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간단하게 정말 리얼월드를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제가 저희 진료방에 지금처럼 저희는 하트메이트2 환자와 H바드를 한꺼번에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트메이트2 모니터와 H바드 모니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혈압을 잴 수 있는 기구들, 드레싱 준비, 그 다음에 드레싱을 하고 드라이브 라인을 확인하려면 환자가 반드시 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리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컨트롤러에 모니터를 연결하고 모니터 상에 보여지는 웨이브 폼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당연히 H바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웨이브 폼이 거의 에코 수준으로 환자를 빨리 파악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환자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하트메이트2 같은 경우는 좀 숫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가 샌딩되는 동안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일일이 환자분이 집에서 기록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일지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체중 변화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 쭉 점검을 합니다. 이런 서플라이가 사실은 회사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플라이들 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 간호사가 추가로 챙겨야 됩니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알람을 리뷰하는 건데요. 알람을 리뷰할 때는 지금처럼 굉장히 알람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그걸 또 전부 다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로우 플로우 이런 크리티컬한 알람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바로 연락을 하라고 해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이제 유지 시간이 오래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알람을 울려도 본인 특별히 증상이 없으면
병원 올 때까지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너버스해지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실제로 뭐 체중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알람이 발생했는지를 다 스크리닝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받게 되면 회사로 데이터를 보내서 로그 파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드라이브 라인은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 데스티네이션으로 수술하신 환자분들은 연세가 많고 같이 젊은 가족분들이 산지 않는 경우에는 스스로 드라이브 라인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대부분 적극적으로 가정간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정간호 관리를 잘 받고 있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일반 환자분들이 평생 한 번 소독 뭐 장갑 이런 거 껴보지도 않던 분들이 그런 거 하시면서 소독을 하면서 관리하는 와중에 사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순간 외래에서부터 바로 철저하게 뭐 인펙션 사인 이 보인다고 하면 컬처를 한다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방에 교수님하고 그 예약된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랩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리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특히 그날 에코를 본 날이다, 초음파를 시리얼하게 팔로우업하고 있는 날이어서 에코를 보셨다고 하면 에코를 빨리 또 결과를 판독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 추가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교수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경우 필요하면 RPM을 조절을 바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알람이 굉장히 증상하고 상관없이 쓸데없이 울리는 알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럼 알람을 조절할 건지, 이런 것들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오랜 시간 병원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는 퇴원 직후에는 저희는 첫 일주일 내에 방문을 하게 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집에 계시는 동안 환자분들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집에 가셔서 굉장히 좀 짠 음식, 집에 가서 사식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짠 음식 때문에 체중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체중의 변화가 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식사 자체의 식단이 바뀌다 보니까 INR 조절이 확 변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진료 계획을 세워주고, 그렇지 않고 스테이블하면 기본적으로 한 6개월 간격으로, 6개월 동안 한 1개월 간격, 이후에는 스테이블하면 2달 간격 정도로 인터벌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하나 저희 업무 부담이 생긴 게,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차곡차곡 챙기기 위해서 팔로우업 날짜까지 다 챙겨야 되는 업무 부담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아마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로그 파일이 도착을 하면, 로그 파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숫자로 보이던 거를 그래프화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게 변화를 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확 차이가 있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RPM 조절이 정말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증상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하고, 특히 하트메이트2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올드 버전의 컨트롤러 같은 경우 사실은 타임 세팅조차도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최근 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알람을 울렸을 때 지금처럼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환자한테 정말 옵티미제이션을 또 다시 빠른 시간에 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백업 컨트롤러 세팅을 반드시 다시 셋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 INR이나 혈압하고 관련된 메디케이션에 변했으면 메디케이션 교육도 해야 되고, 드라이브 라인 케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펙션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입원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하트메이트2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컨트롤러에 백업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배터리가 분리돼도 이것처럼 익스터널 배터리가 차단되는 순간 백업 배터리가 작용해서 다행히 환자분한테 크게 함풀하지 않는 이런 세이프티 기능이 들어갔긴 하지만, 이런 기능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건 환자가 뭔가 배터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H바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로그 파일을 받아보면 실제로 저희가 그냥 그림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모니터만 연결해서 알 수 없는 많은 이런 세세한 자료들을 보고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환자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만, 아까 많이 그 선생님들께서 다뤄주신 수술하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의료진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걸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의료진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그 가르쳐준 부분을 또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나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성별에 따라도 굉장히 다르고 질환에 따라서도 다르고 굉장히 짧은 기간 병을 앓았던 사람은 금방 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세요. 인공심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렇지만 굉장히 오래 병을 앓았던 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내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80세가 그럼 과연 엘바드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저는 나이 80세가 절대 엘바드를 하는데 장애 요인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외국에서도 홈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홈 인스펙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홈 인스펙션을 하다 보면 실제로 환자분이 어떻게 사는지 보호자의 어떤 생활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런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고 집에 갔을 때 본인들은 몰랐던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집안 내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콕 집어서 얘기 안 해주면 집에 가서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입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에 대한 변화의 포커스는 그럼 누구를 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누굴 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환자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치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호자를 교육시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티네이저, 학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지내는 시간과 학교에서 친구들 또는 선생님하고 지내는 시간 중에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많은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엄마 아빠도 교육시켜야 되지만 학교 선생님도 교육시켜야 되고 친구도 교육시켜야 됩니다. 저희 환자 중에 이제 18살짜리 학생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 두 분을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졸업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수시로 이제 친구들이 이 친구를 도와줄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같이 이제 또 쉐어링해서 교육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조금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시켜주는 그런 좀 문화적인 배경도 조금 갖춰나가는 게 이 치료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적인 부담에 있어서 바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바드 코디네이터들이 업무 부담에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럼 그거를 그 버든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최근에 하나 이제 이런 앱스트랙트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수술 전부터 수술 후 퇴원을 해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혈압 또는 INR 반복적으로 나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하기 필요한 거의 점철되는 와파린 조절과 아니면 혈압 조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봤더니 그러면 집에서 좀 홈 INR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혈압을 적절하게 잘 유지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카디악 리해빌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훨씬 환자가 빨리 디펜던시를 벗어나서 전문 간호사에게도 버든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결론을 내린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환자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재입원했던 환자들을 쭉 스크리닝해서 왜 재입원했는지, 언제 재입원했는지를 이제 먼스별로 좀 지켜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임상적으로 그냥 느낌적으로는 한 6개월 이내 재입원을 가장 많이 하고 6개월 이내 재입원을 하면서 조금 더 튜닝이 돼서 퇴원한 환자들은 그 이후에는 다시 재입원하는 확률이 많이 줄고 그럼 그 6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하는 확률 중에 당연히 이유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많이 다뤄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열려있는 모든 곳에서 다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도 저희 병원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좀 최소 6개월 이내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요때를 잘 넘기면 환자분들도 그 이후에 조금 더 편하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해주면 환자분들이 조금 불안이 감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만 잘 버티시면 훨씬 더 편안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굉장히 좀 힘드시더라도 참고 환자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환자분도 보호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버티다 보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조금 근거가 확인이 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잘 교육시키고 퇴원을 시키고 모든 걸 다 체크리스트에 맞게 체크를 해서 보내더라도 환자가 보호자가 잠깐 에이 괜찮겠지라고 하는 순간 실제로 환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를 겪으시게 됩니다.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었고 새벽 1시 33분에 보호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고 이미 그때는 이미 액시던트는 일어난 이후였고요. 보호자가 새벽 1시 30분인데 심심해서 거실에서 환자분은 안방에 놔두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고 했고 근데 안방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환자가 넘어졌는데 그냥 자기가 실수에 의해서 넘어지니까 겸연쩍게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슬쩍 말을 돌리시더라는 거죠. 근데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뭐 괜찮을까 이러고 있던 와중에 그래서 보호자는 걱정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환자가 의식이 있었고 전화를 건네받고 제가 환자하고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니까 보호자는 그때부터 에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이런 경우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119를 타고 아무리 간단한 트라우마더라도 간단하게 그냥 엉덩이를 엉덩방아 찍어도 저희는 병원을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119를 불러서 타고 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보호자가 여기는 119 불러도 잘 안 와.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갈게. 이러고 택시를 부르고 있는 와중에 택시를 부르면서 혼자 덩치가 큰 남편을 움직일 수 없으니 택시 아저씨한테 기사님한테 환자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러 가겠다고 환자를 혼자 놔두고 나갔다가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택시가 내가 왜 그걸 도와줘야 되냐. 당연히 의미가 없죠. 119도 아니고.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뒤늦게 집에 들어와 보니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119를 불러서 타고 오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미 퓨필도 픽스된 상태였고 CT 찍었는데 당연히 굉장히 큰 출혈이 확인이 됐고 신경외과 협진하에 수술장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머리 출혈은 아마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봤을 텐데 바드 환자는 바드가 돌기 시작하면 출혈이 굉장히 베인 블리딩임에도 펌핑을 합니다. 저희 교수님 많이 보셨겠죠. 저희 조양희 교수님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실제로 절대 출혈이라고 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냥 간단한 코피인데도 막 거글거글 막 에어웨이가 막힐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혈이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간단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신경외과도 이런 환자를 수술해 본 적이 없으니까 출혈이 많이 되는 양상인데 뚜껑을 열면서 이제 거시아웃이 된 거죠. 출혈이 더 심하게 확 진행이 됐고 보시면 펌프에서 펌프 플로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마취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센트럴 라인을 투르맨 자리를 잡고 스타트를 했지만 그 투르맨으로 볼륨을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힘들게 수술을 하고 다행히 빨리 블리딩 포커스를 찾아서 블리딩을 지절하고 그리고 수술장에서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환자는 보호자분들이 기법하셔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저희는 굉장히 체크리스트에 맞게 교육을 다 해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간단한 애시던트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이그노를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환자가 사망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환자 보호자분은 길티 필링을 느끼시는 상황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굉장히 주의하고 간단하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바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바드 환자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정보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잘났다거나 제가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많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치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스탠다이제이션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이 치료가 중단되는 순간까지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저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많은 과정에 그 단계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환자분이 실제로 사망하거나 그 기계를 뽑을 때까지는 저는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라도 제가 일을 해야 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탠다이제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로 저는 제가 빨리 이 부분을 정립해서 스탠다이제이션 해서 저희 의료진들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지 않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실무 지침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고, 저희 교수님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완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도 혹시 이 부분이 혹시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다른 병원 선생님들께서 더 좋은 프로토콜을 만드신다고 하면 앞으로 꼭 쉐어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활동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일반 간호사 수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이 퀄리티 모니터링, 하이 퀄리티 이머전시 케어, 그다음에 병원의 환자를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치료의 목적이. 그러니까 프리 호스피탈 케어를 적절하게 잘 하는 거, 컴플리케이션을 프리벤션하고 얼리 디텍션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활동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24시간 365일 전문 간호사가 환자가 필요할 때 전화를 받고 그거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그거는 환자나 보호자, 기타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서라운드에 있는 의료진들이 다 저의 컨설팅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흉부외과, 내과 코디네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자한테 필요한 의료진이 필요하면 다른 과 의료진 또는 뭐 필요하면 가정간호사를 같이 인볼브 시킬 수도 있고, 환자가 정말 이제 크로닉 단계가 되면 다른 병원,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처럼 급한 경우 119가 바로 환자를 이송해주기 위해서 그 접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회사겠죠. 회사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실제로 장비도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기타 나머지 많은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이 전문 간호사를 중심으로 반드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아주 파이널 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 저는 이거는 당연히 어떤 병원 한 군데만 시스템을 갖춰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보험이 됐으니까 전국 어떤 병원에서도 원하시면 수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국가적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환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가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의 필요성이 이렇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전문 간호사가 활동할 수 있게 필요한 그런 서포트도 저는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모르는 누군가도 이 치료를 담당하는 일원이 됐을 때는 스탠다이제이션 되어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잃은 환자도 많이 있지만 그 잃은 환자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하면 앞으로 석세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